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먹거리는 코로나 이후 점점 글로벌 푸드 회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또한 독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돋우는 유전자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축의 고기를 배양하는 이른바 배양육이죠. 현재 축산업은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도축을 통해서 고기를 얻는 방식으로 먹거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협회와 채식주의자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5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대략적으로 9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인구의 식량을 국가 간의 빈부 격차 없이 골고루 모두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이제는 소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존 생산량에서 매년 2억 톤 이상의 육류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게 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만큼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 면적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아서도 육류 소비 속도에 맞춰서 가축을 더 기르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배양육 시장이 점점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더 이상 축산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축산업에 매달렸던 부분을 점점 그 시장이 위축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식량의 권한을 빼앗고 또한 독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독점의 권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현재 선진국들, 특히 강대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2050년경 탄소 중립 달성이 전 세계 국가들의 핵심 의제로 이들이 두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축산업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들은 이것을 구실 삼아 현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식량과 가축을 점점 약탈하고 또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몬산토는 이 기후변화 명분을 가장 잘 이용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금기가 많은 해안가나 간척지, 사막에서까지도 잘 자라는 슈퍼식물 포플러를 기후변화에 맞춰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일명 포플러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모든 GMO 작물에 이 공법이 적용될 것이고, 빌 게이츠의 대량 농지 구매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슈퍼식물을 재배하려는 것과 그보다 더 핵심적인 바로 배양육을 생산하는 푸드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을 그 주 핵심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거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IT 글로벌 거부들 대부분이 빌 게이츠와 거의 같은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대량 농지 구매는 슈퍼식물과 배양육을 연구 생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슈퍼식물과 배양육을 연구 끝에 이들이 대량 양산, 즉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거의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축산업과 농촌의 생산 인프라에 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서 식품 생산의 모든 권한이 자연스럽게 MS나 아마존을 시작으로 해서 거대 ABCD 글로벌 푸드 기업들에게 독점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모든 식량을 독점하기 전에 반드시 식량의 곡물 가격은 폭등해야 되고 다시 가격의 안정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곡물 가격에 대한 적당한 가격의 마지노선을 매우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유도해야 더 안정적인 GMO와 배양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물론 현재 축산업이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그렇다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 국민들의 아무런 동의와 타협 없이 저러한 새로운 식량의 개발이 반강제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식량이 독점되려는 위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자 근본적인 식량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코로나라는 혼돈의 기회를 저들이 마음대로 버무려서 새로운 유전자 식품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재배하고 배양하려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3개를 뽑아보자면, 기후변화와 코로나,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사태,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완벽하게 조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슈퍼식물과 배양육 재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크게 대두가 될 것이고, 언론은 쓸데없는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 혹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서 토지 사용량이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라는 이러한 장점들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즉 농촌의 인프라를 사정없이 붕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배양육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일단 1등급 한우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살코기 사이에 하얀색 지방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마블링 때문입니다. 이 마블링은 아시다시피 소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GMO 옥수수를 먹고 디룩디룩 살찐 일종의 지방덩어리죠. 그러니까 맛은 최고일지 몰라도 마블링 소고기는 정상적인 소고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블링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심장과 혈관이 매우 바운스 매우 힘들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블링 소고기는 가급적 삼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배양육에서는 이 소고기 지방덩어리를 일단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 인위적인 배양육 제품들이 세계 최초의 식품으로 허가된 바가 있고, 2020년도에는 닭고기 배양육 요리 판매가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 배양육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세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배아줄기 세포와 근육 위성 세포로 나눠지죠. 즉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통해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수정란과 같은 원리인데, 반복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숙주인 배아를 형성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자면 줄기세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세포를 분열시키고 소의 유전자 성장 프로그래밍, 즉 게놈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 발생 과정에서 그려지는 유전자 게놈 지도를 시작으로 혈액과 뼈, 피부, 간 등의 이런 모든 장기의 객체 조직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유전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배양육이라는 것은 뇌와 장기가 없이 발육하고 있는 변이 유전적 고깃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고깃덩어리의 배아줄기 세포를 화학물질 주입과 함께 인공적으로 근육세포로 분화해서 만든 뒤 자양분이 되는 배양액에 몇 주 담가 놓으면 국숫가락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서서히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원하는 틀에 넣어서 그 모양대로 배양을 하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가 될 수도 있고, 석쇠에 구울 수 있는 삼겹살 고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양육을 현재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퓨처미트라는 기업인데, 빌 게이츠는 미국 최대 육류업체 타이슨 푸드와 손을 잡고 자신의 농지를 기반으로 배양육 시장과 연구를 급속하게 확장시키고 있고, 빌 게이츠는 식물성 고기를 생산 중인 비욘드 미트 지분 5%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참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배양육을 만드는 미국 스타트업 멤피스미츠의 경영 참여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5월에는 이스라엘 배양육 스타트업체인 퓨처미트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축산업이 점점 저들의 거대 마스코트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점점 독조마의 길로 접어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 중에서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이 퓨처미트는 배양 과정에서 저절로 불멸화된 섬유화 세포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양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의 체외에서 무한대로 증식하게 되는 원리다. 그러니까 GMO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퓨처미트 기업은 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자, 무한으로 증식된 세포, 즉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일종의 암덩어리와 흡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들의 말대로 섬유화 세포가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암덩어리 같은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 이거 찝찝한 마음 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지방과 단백질을 교차분화시키는 텔로미어 배양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근육 또는 지방으로 이것을 교차분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촉진되는 신호전달 체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화학물질이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 따른 배양육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들 또한 다수 개발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대량 생산에 맞춰서 저렴한 화학물질들로 배양육 합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육은 우리가 앞으로 안전하게 섭취해야 될 먹거리다라는 것을 저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오직 만약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의 GMO처럼 해로운 화학물질을 계속 배양육에 주입을 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배양육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시다. 이 해로운 화학물질을 고기 배양에 소량만 남기고 깨끗이 세척을 하게 된다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또한 세척을 하면서 최종 산물에 극미량이 남아있는 화학물질까지 완벽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일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세척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단가를 소모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항상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검증이 없는 기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안전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하나의 기준치를 예를 들자면 바로 방사능 기준치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그 어떤 기준치 미만에 있더라도 매우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대로 안전 기준치를 만들고 마치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기준치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가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안전처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품 안전 관련 기관이 이 새로운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따로 규정하면서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듯이 지금까지 이 새로운 식품에 대한 화학물질의 안전검사나 기준치가 모두 GMO처럼 모호한 것 뿐이고요.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 또한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한국은 현재 GMO 수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이처럼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를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배양육 식품에 대한 깐깐한 준비와 기준치를 세우는 이러한 지혜를 한국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듯이 한국은 또다시 지금의 GMO처럼 배양육 테스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배양육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 배양육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나 긍정적인 뉴스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사라는 것이 기업가의 돈을 받고 주절되는 대로 뿌리는 일종의 찌라시 같은 집단들이어서 사실상 한두 개의 기사만 보고는 그 전모와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배양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배양육 생산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배양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배양액이라는 거 매우 익숙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양육의 대량 생산은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꼼지락거리는 그러한 세포 배양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게는 배양액이 수천 리터에서 많게는 수만 리터 규모의 배양액을 모두 쏟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배양육 양산 플랜인데, 이러한 규모는 소규모 실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애초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실험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닌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대규모 단가 경쟁의 문제로 인해서 실험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화학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양액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공법은 바로 소태화 혈청이죠. 이게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양육 회사들이 소태화 혈청 없이 저렴한 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스트 기업이 배양육 제품을 식품으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양육을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태화 혈청의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빌 게이츠는 이스라엘의 퓨처미트를 통해 소태화 혈청이 아닌 다른 대체 물질을 이용하는 공법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태화 혈청이 왜 배양육에 매우 중요한지, 그리고 배양육의 소태화 혈청의 사용이 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비싼 가격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태아 혈정이 세포 배양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재료와 영양분이 모두 소태아 혈정에 들어있고요. 태생적이고도 자연적인 혈청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면역 관련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만 요즘은 배양육의 쓰임처로 가격이 점점 급등하고 있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소태아 혈정은 세포 배양뿐 아니라 배양액 내에 다른 중요한 물질들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비타민 종류를 들 수가 있는데 비타민은 혈청 내에서 안정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즉 열과 빛, pH 변화, 산화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활성물질을 지켜주는 역할을 바로 안정화 단백질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 1의 경우는 혈청에 안정화 단백질이 없다면 쉽게 분해되어 버리고 이것은 주로 탯줄이나 모유로부터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아기일 때 모유를 섭취한다는 것은 즉 태아 내에 소태아 혈정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므로 아이의 인체 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고 면역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큰 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유를 섭취시키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도축되고 있는 소의 8% 내외가 현재 임신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소의 태아는 고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태반째로 꺼내서 버리곤 했지만 지금은 임신 초기에 작은 태아만 아니라면 소태아 혈정 제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태아 혈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잔인하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축장에서 소의 태아가 발견되면 태아에서 최대한 피를 뽑고 저온에서 응고시켜 혈청을 분리한 후에 원심 분리기 및 필터링을 거쳐 소태아 혈정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전후로 소태아 혈청의 리터당 가격은 약 $1,00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태아 혈청을 양껏 이용하면 기술력이 충분하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훌륭한 품질의 배양육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소태아 혈청을 배양육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가격이죠. 너무 비쌉니다. 일반적인 배양육 생산 공정에서 소태아 혈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면 배양육 패티가 약 140g 정도인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대략 50L의 소태아 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태아 혈정 50L를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린 것이죠. 너무 비쌉니다.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대량 생산에는 더 저렴한 대체제를 반드시 찾아야만 하겠죠. 이뿐 아니라 생산량의 문제도 함께 발생을 합니다. 이 소태아 혈정의 전세계 생산량은 대략 80만 리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소태아 혈정을 배양육 생산에 투입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배양육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50리터의 소태아 혈정으로 0.14kg의 배양육을 만들 수 있으니까 80만 리터 정도면 약 2240kg의 배양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육류 생산량을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3.5억 톤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80만 리터 배양액 생산량에 비해 무려 1억 5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태아 혈정은 생산할 때 그 잔인성, 그리고 생산의 단가, 생산량 모두가 양산 시스템에 미달되는 공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태아 혈정 말고 다른 배양액 연구를 미친 듯이 개발을 했고 그것이 바로 소량의 소태아 혈정에 대량의 항생제와 화학물질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가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긴 한데 물론 항생제를 넣지 않고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난해하다는 것이죠. 생산 과정에서 교차 감염의 위험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무균실을 설치해서 생산과 제조를 모두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값싼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 저러한 생산과 제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할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양육 세포를 분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들, 이 부분도 우리가 넘겨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문제는 특히 유도 만능 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는 배양육 업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분화시키려면 세포 내, 그러니까 신호전달 체계 시스템을 여러 군데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들이 쓴 걸 그대로 읊어보자면 WNT 시그널을 활성화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CHIR9901 약품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RHO 락 시스템 시그널을 억제해야 된다면 Y27632 약품을 투약해야 된다. 자, 일단 저게 무슨 화학약품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결과 모두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으로 합성화된 화학물질이었고 그에 따른 정보나 또한 장기적인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GMO처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배양육이 인간이 먹는 식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현재 배양액에 아무런 규제나 제약 없이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화학물질이든 간에 저는 일단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만 한다. 이러할 경우 장기적 부작용이 필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빌 게이츠의 간접 투자를 받고 있는 퓨처미트라는 기업은 자신들의 배양육 자체에는 GMO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GMO와는 완연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참고로 퓨처미트의 배양육에 사용 중인 알스폰딘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다름 아닌 GMO 미생물이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 미생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GMO 미생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공법을 다시 재설계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만 퓨처미트 기업의 논-GMO 공법이 비로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현재까지 GMO 미생물과 단백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도 지금의 GMO 식품처럼 인위적인 식품 기준치를 정하여 그것을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여담으로 식물성 배양 대체육 회사인 임파서블 푸드 역시도 맛성분 중 하나인 햄 단백질을 제품에 넣기 위해 GMO 효모를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교묘히 미국 FDA 식품 허가를 받으면서 현재 미국에서 임파서블 버거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파서블 버거에는 효모 자체도 효모의 DNA도 전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지만 식품으로부터 분리 정지하는 이 햄 단백질의 순도가 무려 식품의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GMO 효모와 단백질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이 제조업 단백질의 사용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퍼펙트데이 기업, 이 퍼펙트데이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우유 및 유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이죠. 이 회사는 우유의 주성분인 카제인, 글로불린 등의 단백질을 재조합으로 만들고 또한 혼합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GMO 미생물의 효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 단체에서는 GMO 미생물을 사용하고도 이것이 왜 GMO 제품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입장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기준치 이하의 합당한 제품이다 라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저찌 되었든 GMO 기술이 사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은 미국 FDA의 입장일 뿐이고요.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모두 저들이 소비자의 책임, 즉 몫으로 돌리고 있고 방사능 기준치처럼 명확한 입증 없이 GMO 효모 기술들을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그리고 모두 GMO 효모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논 GMO로 표기되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배양육 생산 시스템은 장기적 검증이 거의 입증되지 않은 여러 화학약품과 GMO 미생물을 이용해 대량 생산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 인류는 다시 한번 저들의 식품 테스트의 희생물로 전락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체 식품이 부족한 식품을 대체하고 그에 따른 저렴한 식품을 사람들에게 조달하겠다. 그 취지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값싼 먹거리를 먹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추세로 배양육이 꾸준히 개발이 되게 된다면 배양육과 유전자 슈퍼식물은 향후 10년 내에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0년 후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식량 생산의 시스템 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서민들이 현재 열심히 운영 중인 축산업과 농업은 심각하고 치명적이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배양육이라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들이 만약에 욕심을 버리고 인류를 위해서 올바르게 생산하겠다라는 양심을 가지게 된다면 동물 복지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 더 나아가서 육류 수요 해결 같은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글로벌 경제가 모두 자본주의에 의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들이 도덕과 양심을 아무리 외쳐본들 그 최상위는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최상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돈이 될 것이고 이 돈이 많은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우리가 이 배양육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점, 현재 이 베일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을 가지게 될지, 또한 GMO의 미생물 관리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인조 고기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과 거부감, 이 모든 것들이 일단 확실하게 밝혀진 연후에 미래 식품으로서, 이 해결 식품으로서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의 백신처럼 다 건너뛰어지면서 대중들에게 서서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새로운 식품을 통해서 자꾸 식품을 독점하려는 야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래의 먹거리가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다. 즉 풍전등화와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인지 혹은 일부러 방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미래의 먹거리 터전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요. 날이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와 물가, 그에 따른 농지 약탈로 인해서 한국 농업은 이제 불과 10년 안에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월스트리트가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옥한 농지를 하나둘 수탈해 나가고 있고 뒤에서는 미국의 유명 글로벌 재벌들에 의해 농지와 식량이 독점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권과 마스코트 재벌들이 하나의 교묘한 팀워크로 열심히 식량의 독점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가 고기, 그러니까 배양육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식품을 독점하면서 식품으로 질병을 만들고 제약으로 치료한다. 자, 검증되지도 않은 식량으로 병 주고 제약회사는 그것을 통해 치료하면서 돈 벌고 뭐 이러한 건전한 자본주의의 현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구린내 풍기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최근 뉴스죠. 2021년 7월자 뉴스에서 CJ제일제당이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과 배양육 베팅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가 바꾼 식생활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이밀면서 한국의 인공육 시장 테스트를 이스라엘 기업이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코로나 핑계대면서 빠르게 배양육을 사람들에게 도입하려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코로나가 이 배양육 고기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까지 배양육을 사람들에게 먹이려 하겠습니까? 뭐 이제는 이제 아무거나 코로나로 갖다 이유 붙여대면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곰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코로나 하나로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들의 세상으로 현재 바꿔버렸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너무나도 썩은 내가 풍기는 현재 짓거리고 대기업이 제대로 검증받지도 않은 배양육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제정신들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GMO처럼 배양육 테스트 국가가 한국이 또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배양육을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하겠죠. GMO 연어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든 식량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것이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국가가 온전히
국민들의 힘으로 건립, 운영될 수 있는 자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금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축산과 농업 인프라가 자국에 의해서 건강하게 건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이 섭취하려고 하는 배양육이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저분한 언론 뒤에 숨어서 편가르기와 당파 싸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표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 멍청하고 미련한 국회의원 나으리 놈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중국과 미국 같은 외세 나라에게 더 이상 자국의 종묘와 농지를 수탈당하는 멍청하고 아둔한 짓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제발 피눈물 나기 전에 방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실된 바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